지금 평양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한 핵개발 총책 간부 리태식 부국장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체제의 총아, 혁명의 두뇌 김정은이 직접 그를 불렀던 이름입니다. 리태식은 어려서부터 이미 체제를 위해 살아온 인재였어요. 30대에 부국장에 오르고 평양 시내 23층 고급 아파트에 살며 완전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사건이 그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체제는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 20년의 간절한 충성이 한순간에 원망과 분노로 바뀌었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찾아라. 죽어서든 살아서든 무조건 찾아라. 김정은의 한마디가 북한 전체를 휘둘렀습니다. 과연 핵개발자인 이 아버지는 어떻게 압록강을 건너 대한민국으로 향했을까요? 그 진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구독과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자주 들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새벽 3시 평양 순안공항 활주로가 갑자기 봉쇄됐습니다. VIP 터미널로 향하던 차량들이 일제히 멈춰섰죠. 군인들이 도로를 막아섰습니다. 리태식 부국장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중앙통신망을 타고 번지자 김정은의 전용 비상채널에서 직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살아서든 죽어서든 찾으라는 명령이었죠. 평양 전역이 즉시 통제됐습니다. 과학원 직원 전원이 소환됐고 모든 출입구가 폐쇄됐죠. 보위부 요원들이 제2연구소 건물을 뒤지며 컴퓨터 하드를 통째로 봉인했습니다. 리태식이라는 이름이 적힌 명패는 떼어졌고 벽에 붉은 줄이 그어졌습니다. 혁명 반역자. 그날부터 그의 존재는 체제에서 삭제됐죠. 저는 리태식입니다. 북한 국방과학원 제2연구소 방사능 안전관리 총책임자였죠. 탈북 60일 전까지만 해도 저는 김정은 직속 과학반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김책공대 수석 졸업, 20년 동안 조국의 핵 프로그램을 설계한 사람이었죠. 20살에 원자력 연구소에 들어갔을 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신입 연구원들 중에서 유일하게 최고 지도자 특별 면담 대상자로 선발됐죠. 김정일이 직접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인재가 조국의 미래다. 그날부터 저는 체제의 총아였습니다. 30에 부국장이 됐을 때 평양 창광거리 23층 특급 아파트 열쇠를 받았습니다. 40평이 넘는 공간, 24시간 온수, 전용 엘리베이터. 아내 혜림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거실을 둘러봤죠. 딸 세은이 태어났을 때는 김정은이 직접 축하 선물을 보냈습니다. 스위스산 유아용품 세트와 함께 친필 편지가 들어있었죠. 제가 맡은 일은 핵시설의 방사능 안전관리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임무가 있었죠. 핵실험 데이터를 국제사회가 탐지하지 못하도록 조작하는 일이었습니다. 지진파 수치를 낮추고 대기 중 방사능 수치를 은폐하고 위성 감시를 피하는 기술을 개발했죠. 저는 조국을 지키는 방패를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실험장 B구역에서 긴급 전화가 왔죠. 냉각수 압력 이상, 즉시 대피. 하지만 현장 인원들이 대피하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방사능 구름이 터널을 따라 퍼졌고 12명의 작업자 중 4명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죠.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폭된 시신들이 검은 비닐에 쌓여 있었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저를 막았지만 저는 방사능 안전관리 총책임자의 권한으로 시신을 확인했죠. 세 번째 비닐을 열었을 때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동생 재민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죠. 재민은 28살이었습니다. 김책공대를 졸업하고 저를 따라 핵연구 분야에 들어왔죠. 형님처럼 되고 싶다며 밤새 공부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결혼한 지 2년, 아내가 임신 6개월이었죠. 제가 직접 측정한 재민의 피폭량은 기준치의 16배였습니다. 즉사 수준이었죠. 하지만 다음 날 제출된 공식 보고서에는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방사능 누출은 아예 언급조차 없었죠. 저는 보위부 책임자를 찾아갔습니다. 이건 명백한 은폐라고 유가족들에게라도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항의했죠. 그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리 부국장, 동생 하나 죽었다고 조국을 배신할 건가? 가족들 생각도 해야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20년간 충성한 체제는 인간의 생명보다 체면을 중시한다는 것을. 제가 만든 기술이 적이 아니라 동료들을,
제 가족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동생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유가족들에겐 함구령이 내려졌고 재민의 아내는 눈물조차 제대로 흘리지 못했죠. 임신한 몸으로 검은 상복을 입은 제수를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체제 안에서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고. 장례가 끝난 직후부터 저에 대한 감시가 시작됐습니다. 연구소 복귀 첫날 출입증이 인식되지 않았죠. 경비원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보위부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년간 자유롭게 드나들던 곳에서 갑자기 출입 제한을 받은 겁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부소장 장문혁이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죠. 리 동무, 최근 보고서에서 피폭 수치가 빠졌던데.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삭제 지시는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위를 거론하지 않는 게 불문율이었으니까요. 장문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보위부에 보고하겠다는 눈빛을 보냈죠. 그날 저녁 귀가 길에 검은 지프가 제 차를 바짝 뒤쫓았습니다. 신호등에 설 때마다 백미러로 보이는 요원들의 무표정한 얼굴. 집에 도착하니 아내 혜림이 창가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요즘 낯선 차가 매일 우리 골목을 서성인다고 속삭였죠.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 전화를 들었는데 발신음이 들리지 않았죠. 대신 희미한 잡음만 들렸습니다. 전화선을 따라가 보니 벽장 뒤에 작은 검은 상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도청 장치였죠.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그것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불태웠죠. 평양 특급 아파트의 이웃들도 하나둘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인사를 나누던 옆집 부부가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못 본 척했죠. 아이들도 세은이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놀이터에서 혼자 그네를 타는 딸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일주일 후에 왔습니다. 세은이 울면서 집에 들어왔죠. 예술학교 무용단에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담임이 불러서 갔더니 가정신뢰도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통보했답니다. 청년 무용단 선발도 취소됐고 앞으로 모든 공연에서 배제된다고 했죠. 저녁 식탁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세은이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체제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죄였으니까요. 혜림은 조용히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단파 라디오를 꺼냈죠. 먼지를 털어내며 말했습니다. 이걸 다시 들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책상 서랍 깊은 곳에 숨겨둔 USB를 꺼내 들었죠. 그 안에는 지난 10년간의 핵실험 데이터와 은폐된 피폭 사고 기록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처음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보험이었지만 이제는 탈출의 열쇠가 될 것 같았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아침, 연구소 복도 끝에서 보위부 요원 2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 부국장, 잠깐 조사에 협조하시오. 회의실 문을 닫자 장문혁 부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전의 동료가 아니라 신문관의 그것이었죠. 리 동무, 최근 방사능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보고가 있소. 혹시 들은 바 있나? 저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요원이 미세하게 웃으며 말했죠. 그럼 서면으로 증명하시오. 자술서는 곧 올감이었습니다. 한 번 쓰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할 빌미를 주는 거였죠. 그날 오후 제 사무실 컴퓨터가 먹통이 됐습니다. 보위부 지시로 점검 중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죠. 20년간 쌓아온 연구 자료들이 한순간에 차단된 겁니다. 동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못 본 척 지나갔죠. 집에 돌아오니 혜림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오늘 공장에서 당 간부가 찾아왔다고 했죠. 가정환경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당원 자격을 일시 정지시켰답니다. 20년간 모범 당원이었던 아내가 하루아침에 감시 대상이 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세은이의 상황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반역자의 딸이라고 놀렸고 담임은 모른 척했다고 했죠. 청년 무용단 공연 준비를 하던 세은이는 연습실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7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잔인한 현실이었죠. 그날 밤 저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동생의 유품인 만년필을 만지작거리며 괴로워했죠.
재민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형님은 왜 진실을 말하지 않냐고, 왜 거짓에 침묵하냐고 물었을 겁니다. 새벽 2시 혜림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당신, 이렇게는 못 살아요. 세은이 매일 우는 걸 보니 가슴이 찢어져요. 평생 이 체제를 믿고 살았는데 이게 우리가 받을 대가인가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현관문 앞에서 망설였죠. 오늘도 감시받으며 일해야 하나. 동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받으며 하루를 버텨야 하나. 가족들이 하나둘 무너지는 걸 지켜만 봐야 하나. 일주일째 되던 날 혜림이 공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원이 불확실한 자는 의약품 생산에 관여할 수 없다는 이유였죠. 집에 돌아온 아내는 말없이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떠나야 한다고. 그날 밤 저는 노트를 펼쳐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USB에 담긴 핵실험 데이터와 은폐된 사고 기록들. 이것들이 우리 가족의 유일한 협상 카드였죠. 밖에서는 비가 내렸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경로를 그렸습니다. 다음 날 자재과에서 중국 무역 담당 김석주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챘죠. 리 부국장, 많이 힘드신 모양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중국 쪽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소. 가족과 함께 가야 하오. 김석주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부탁, 목숨값일 수도 있소. 저는 주머니에서 동생의 유품인 시계를 꺼냈습니다. 이미 목숨값은 치렀소. 동생 것이요. 이제는 살아있는 가족을 지켜야 하오. 그는 시계를 받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답을 주겠소. 그때까지 티내지 마시오. 보위부가 눈치채면 우리 모두 끝이오.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혜림은 해고 후 집에만 있었고 세은이는 학교 가기를 거부했죠. 저는 매일 연구소에 출근했지만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컴퓨터는 여전히 차단됐고 동료들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죠. 그러던 중 혜림이 뜻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작은 봉투를 건네며 말했죠. 제약공장 자료실에서 몰래 복사했어요. 북한 의료 시스템의 실상이 담긴 자료예요. 당신만 위험을 감수할 순 없잖아요. 저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20년간 당에 충성했던 아내가 이제는 진실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알았죠. 이제는 정말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을. 김석주가 약속대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10월 15일 자정 연구소 뒷문에서 냉동차가 기다릴 거라고. 신의주까지 가면 중국 쪽 브로커가 안내할 거라고 했죠. 대가는 제가 가진 데이터의 일부였습니다. 마지막 며칠은 연극을 하듯 살았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고 평소처럼 침묵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매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20년간 살았던 평양의 거리, 연구소의 복도, 그리고 동료들의 냉담한 얼굴들을. 10월 14일 밤, 저는 창밖 주체탑의 불빛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는 저 불빛이 혁명의 등불이라고 배웠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혁명은 불빛이라 배웠지만 내겐 감옥의 조명처럼 느껴진다. 다음 날이면 우리는 그 불빛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두렵지만 후회는 없었죠. 거짓 속에서 질식하느니 차라리 진실을 찾아 위험을 감수하는 게 나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동생에게 그리고 제 가족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10월 15일 밤 11시 40분 창광거리 특급 아파트의 불빛이 하나둘 꺼질 때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김일성 초상화, 서랍 속 라디오, 그리고 딸의 교복. 20년간 쌓아온 삶의 흔적들이었죠. 거실에 모인 우리 가족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무거운 입을 열었죠.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오늘 밤 이 문을 나서면 우리는 반역자가 된다. 돌아올 수 없어. 세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말을 이었죠. 만약 우리 중 누군가가 잡히더라도 나머지는 계속 가야 한다. 나만까지 가는 거야. 이건 약속이 아니라 명령이다. 혜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은아, 엄마나 아빠가 뒤처지더라도 절대 돌아보지 마. 살아남는 게 효도야. 알겠니? 세은이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3장을 꺼냈습니다.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어.
남한 대사관 주소와 연락처가 적혀 있다. 흩어지더라도 여기서 만나는 거야. 가족들은 종이를 옷 안쪽 깊숙이 숨겼습니다. 해림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절대 잡혀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죽겠어요. 세은이도 주먹을 쥐며 말했죠. 저도요. 여기서 사느니 죽는 게 나아요.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죽으면 안 돼. 살아서 남한에 가야 해. 그래야 재민이의 죽음이, 우리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아. 진실을 전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자정이 가까워지자 우리는 마지막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 동지다.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는 동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남한에서 만나자. 문을 나서기 전 해림이 부엌칼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놀라 쳐다보자 그녀가 말했죠. 최후의 수단이에요. 다시는 그들 손에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은이도 작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신 만년필이었죠. 이걸로라도 저항할 거예요. 잡히느니 싸우다 죽겠어요. 17살 아이의 결의가 가슴을 찢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내려가면서 저는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검문에 걸리면 절대 서로를 모른 척해. 각자 따로 움직이는 거야. 한 명이라도 살아남아야 해. 밖에는 김석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도 긴장되어 있었죠. 각오는 됐소? 오늘 밤 실패하면 우리 모두 내일 아침엔 없는 사람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우린 죽은 목숨이요. 연구소 뒷문으로 가는 길 해림이 제 팔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정말로 우리 중 누가 못 가더라도 끝까지 가요. 약속해요. 저도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답했죠. 약속한다. 너도 약속해. 냉동차가 보였습니다. 운전사가 재촉했죠. 빨리 타시오. 시간이 없소. 우리는 차가운 화물칸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세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꼭 다시 만나요. 남한에서요.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자들의 약속이었죠. 차가 출발하면서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든 살아남아라. 그리고 진실을 전해라. 3시간쯤 지났을까 차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검문이었죠. 군인의 고함 소리와 함께 차문이 열렸습니다. 손전등 빛이 화물칸을 비췄고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발각되면 해림과 세은이만이라도 도망치게 해야 한다. 내가 시간을 벌 테니 뛰어라. 그것이 가장의 마지막 의무였으니까요. 다행히 검문은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죠. 앞으로 압록강을 건너고 중국을 횡단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매 순간 죽음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새벽 4시 신의주 냉동창고에 도착했을 때 김석주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각자 도생이요. 중국 브로커를 만나면 절대 서로 가족인 걸 티내지 마시오. 따로 온 사람들처럼 행동하시오. 압록강이 보였을 때 저는 가족들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죠. 저 강을 건너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죽더라도 자유를 향해 가기로 한 사람들의 눈빛이었으니까요. 새벽 5시 압록강 둔치에 도착했을 때 중국 브로커 한사오가 갈대숲에서 나타났습니다. 서둘러야 하오. 6시에 교대가 있소. 그는 작은 고무보트를 가리켰죠. 한 번에 2명씩만 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돌아봤습니다. 해림과 세은이 먼저 가. 내가 뒤따라갈게. 하지만 해림이 고개를 저었죠. 안 돼요. 같이 가요. 헤어지면 영영 못 만날 것 같아요. 한사오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 없소. 빨리 결정하시오. 결국 해림과 세은이가 먼저 배에 올랐습니다. 저는 강변에 서서 그들이 무사히 건너가기를 기도했죠. 10분쯤 지나 한사오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요. 서두르시오. 배에 오르자 차가운 강물이 배 바닥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노를 저으며 한사오가 말했죠. 절대 소리 내지 마시오. 목소리 하나에 모든 게 끝장이요.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북한 쪽에서 갑자기 탐조등이 켜졌습니다. 강력한 빛이 수면을 훑기 시작했죠.
엎드려. 한사호의 다급한 외침에 저는 배 바닥에 납작 붙었습니다. 탐조등이 우리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그때 멀리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한사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군가 잡혔소. 빨리 가야 해. 미친 듯이 노를 저어 중국 쪽 강변에 닿았을 때 혜림과 세은이가 갈대숲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무사했구나.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지만 기쁨을 나눌 시간은 없었죠. 한사호가 재촉했습니다. 총성이 났으니 곧 이 일대를 뒤질 거요. 따라오시오. 우리는 그를 따라 젖은 몸으로 들판을 가로질러 뛰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1시간쯤 달렸을까 허름한 농가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한사호가 문을 두드리자 중국인 노부부가 나왔죠. 말없이 우리를 헛간으로 안내했습니다. 집더미 뒤에 숨으라는 손짓이었죠. 낮 동안은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중국공안 차량이 수시로 지나갔죠. 세은이가 배고픔에 힘들어했지만 소리 하나 낼 수 없었습니다. 혜림이 딸을 꼭 안고 있었죠. 해가 질 무렵 노부부가 빵과 물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처음 먹는 중국 음식이었죠. 한사호가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조선족이요. 우리 처지를 이해하오. 하지만 너무 오래 있을 순 없소.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이동했습니다. 낡은 트럭 짐칸에 숨어 단둥실을 벗어났죠. 검문소마다 가슴을 졸였습니다. 한 번은 공안이 짐칸을 열어봤는데 다행히 우리가 숨은 쌀 포대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죠. 사흘째 되는 날 우리는 선양에 도착했습니다. 한사호가 준비한 안전가옥은 도시 변두리의 낡은 아파트였죠. 여기서 2주간 숨어 있어야 하오. 신분증을 만들 시간이 필요하오. 좁은 방 하나에서 우리 3명이 지냈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열 수 없었죠. 밖에 나가는 건 꿈도 못 꿨습니다. 세은이가 답답해했지만 우리는 계속 인내해야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한사호가 가짜 신분증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조선족 행세를 하시오. 베이징까지 기차로 가야 하오.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거요. 기차역은 공안들로 가득했습니다. 신분증을 검사받을 때마다 손에 땀이 났죠. 세은이는 중국어를 못해서 벙어리 행세를 해야 했습니다. 12시간의 기차 여행이 12년처럼 길게 느껴졌죠. 베이징에 도착한 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한사호가 마지막 당부를 했죠. 대사관까지는 택시로 10분이요. 하지만 그 10분이 가장 위험하오. 여기까지 와서 잡힌 사람이 많소. 택시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죠. 자유까지 정말 10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신호등에서 경찰이 택시를 세웠습니다. 검문이었죠. 경찰이 뒷좌석을 들여다보며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USB를 꽉 쥐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끝날 순 없다. 절대로. 혜림이 침착하게 조선족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경찰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우리를 훑어봤죠. 어디 가는 길이요? 혜림이 더듬거리는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친척 집에 가요. 경찰이 신분증을 빛에 비춰보며 한참을 살폈습니다.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죠. 그때 세은이가 갑자기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긴장 때문이었죠. 경찰이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내려보시오. 모두 내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대사관을 코앞에 두고 잡힐 순 없었죠. 혜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딸이 아파요. 병원에 가는 길이에요.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전원 하차. 빨리. 우리가 차에서 내리자 또 다른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수상한 조선족이라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했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만약 연행된다면 혜림과 세은이만이라도 도망치게 해야 했습니다. 그때 택시기사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이 사람들 내가 아는 손님이야. 단둥에서 자주 봤어. 멀쩡한 조선족이라고. 경찰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기사를 봤죠. 정말이요? 확실하오.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보증해. 괜한 오해야. 경찰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결국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가시오. 하지만 조심하시오. 다시 택시에 오른 우리는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기사가 백미러로 우리를 보며 작게 말했죠. 대사관 가는 거지. 조용히 있어. 금방 도착해. 5분 후 태극기가 펄럭이는 건물이 보였습니다. 한국 대사관이었죠. 택시가 정문 앞에 서자 우리는 뛰듯이 내렸습니다. 요금도 제대로 못 준 채 대사관 문을 향해 달렸죠.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외치자 경비원이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잠시만요. 신원 확인을 해야.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 없었죠. 제발 우리를 들여보내주세요. 쫓기고 있어요. 그때 뒤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은이가 공포에 질려 제 팔을 잡았죠. 경비원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대사관 문이 우리 뒤에서 닫히는 순간 중국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우리는 한국 땅에 발을 디딘 것이었습니다. 응접실로 안내받은 우리는 그제야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은이는 엄마 품에서 흐느꼈고 혜림도 참았던 눈물을 쏟았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냈습니다. 곧 영사가 들어왔습니다.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죠. 일단 진정하세요. 신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서 오셨고 누구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북한 국방과학원 핵과학자 리태식입니다. 방사능 안전관리 총책임자였습니다. 이 USB 안에 북한 핵실험 데이터와 은폐된 피폭 사고 기록이 있습니다. 영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만요. 이건 저 혼자 판단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본국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그는 USB를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나갔죠. 그 후 3일 동안 우리는 대사관 내 숙소에 머물며 끝없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정원에서 파견된 요원들이 도착했죠. 그들은 우리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집요하게 질문했습니다. 김책공대는 몇 년도에 입학했습니까? 지도교수는 누구였죠? 평양 창광거리 아파트 구조를 그려보세요. 국방과학원 제2연구소 출입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모든 질문에 상세히 답했습니다. 20년간의 기억을 하나하나 끄집어냈죠. 때로는 같은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반복했습니다. 거짓말하는지 확인하는 거였죠. 혜림도 별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평양제약공장의 조직도 생산의약품 종류, 당 조직 활동 내역 등을 캐물었죠. 세은이는 예술학교 커리큘럼과 무용단 활동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둘째 날 요원이 USB를 들고 왔습니다. 이 데이터가 진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화면에 뜬 수치들을 하나하나 해석했죠. 어떤 실험이었는지, 왜 조작했는지, 실제 피폭량은 얼마였는지. 요원의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일입니다.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피폭으로 죽은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동생 이름도 거기 있습니다. 리재민, 28세. 셋째 날 아침 대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당신들의 망명을 수락했습니다. 특히 리 선생님이 가져온 자료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내일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덧붙였습니다. 한국에 가서도 당분간 보호시설에서 지내야 합니다. 추가 조사와 함께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될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뭐든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가족이 안전하다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었죠. 이 자료들이 제대로 쓰이길 바랍니다. 죽은 사람들의 진실이 묻히지 않도록. 대사가 엄숙하게 답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당신의 용기가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대사관 숙소에서 우리는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낯설면서도 그리웠죠. 세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남한에 가면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래,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야.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해. 하지만 적어도 진실을 말한다고 죽지는 않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니?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2025년 11월, 늦가을 햇살이 비행기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죠. 한국 땅을 처음 내려다보며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말 여기가 남쪽인가? 같은 하늘 아래 이런 다른 세상이 있었다니. 비행기 문이 열리자 국정원 요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태식 씨 가족이시죠?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뚝뚝했지만 북한 보위부와는 달랐죠. 경계와 의심은 있었지만 적의는 없었습니다. 공항 특별 통로를 지나며 세은이가 놀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빠, 여기 전기가 하루 종일 켜져 있어요. 불 꺼지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27년 만에 처음 보는 24시간 밝은 세상이 아이에게는 충격이었죠. 전용 차량에 탄 우리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고층 빌딩들, 쉴 새 없이 지나가는 자동차들, 거리를 가득 메운 네온사인들. 해림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꿈은 아니겠죠? 경기도 안성에 있는 정부합동신문센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곳에서 앞으로 3개월간 조사와 교육을 받게 됩니다. 요원이 설명했습니다. 숙소는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북한과 달리 따뜻한 물이 24시간 나왔고 난방도 충분했죠. 그날 밤 세은이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매일 가능하다니. 믿기지 않아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매일 8시간씩 신문실에서 질문을 받았죠. 북한 핵 프로그램의 구조, 실험 일정, 관련 인물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조사관이 특히 관심을 보인 건 북한 권력층의 실상이었습니다. 김정은을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까? 네, 10번 정도 봤습니다. 핵실험 성공 후 과학자들을 격려하러 왔죠. 그때마다 저희는 며칠 전부터 연습했습니다. 어떻게 인사하고 무슨 말을 할지까지. 그의 실제 모습은 어땠습니까? 조사관이 물었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뚱뚱했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서 헐떡였죠. 하지만 아무도 그걸 지적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과학자 한 명이 엘리베이터를 권했다가 다음 날 사라졌습니다. 북한 핵시설의 실상도 자세히 털어놨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는 모두 7개입니다. 공식적으로는 4개만 인정하지만요. 나머지 3개는 극비리에 운영됩니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가족과도 연락이 끊깁니다. 대부분 3년 안에 암으로 죽죠. 방사능 방호복요? 그런 게 제대로 있을 리 없죠. 구소련제 낡은 장비를 대충 고쳤습니다. 한 번은 방호복에 구멍이 나서 테이프로 붙여 쓴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일해야 했어요. 거부하면 반동분자니까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인체 실험 얘기를 할 때였습니다. 조사관조차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죠. 12호 관리소에서 정치범들을 데려와 방사능 노출 실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버티는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기록했죠. 저는 직접 참여하진 않았지만 보고서는 봤습니다. 2주쯤 지나자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첫날 은행 견학을 갔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ATM이라는 기계에서 돈이 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북한에서는 은행이 유명무실했으니까요. 강사가 체크카드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걸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현금이 없어도 됩니다. 세은이가 의심스럽게 물었죠. 그럼 누가 우리 돈을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화폐 개혁으로 하루아침에 돈이 휴지가 됐던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마트에 처음 갔을 때는 더 충격이었습니다. 끝없이 늘어선 상품들, 24시간 열려있는 가게, 원하는 걸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는 사실. 해림은 쌀 코너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북한에서는 배급으로 주는 걸 받을 뿐이었죠. 그것도 1990년대 이후로는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특급 아파트에 살던 저희도 장마당에서 쌀을 사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쌀이 남아돈다니. 스마트폰 교육 시간에는 더 당황했습니다. 이 작은 기계로 전화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사진도 찍는다고요? 북한에서는 일반인이 컴퓨터를 가지는 것도 어려웠는데 저 같은 과학자들도 인트라넷만 쓸 수 있었죠. 세은이는 빠르게 적응했지만 저와 해림은 버거웠습니다. 터치스크린이 작동을 안 한다며 꾹꾹 누르다가 화면이 깨질 뻔한 적도 있었죠.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인터넷을 처음 접했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구글에서 북한을 검색하자 수만 개의 결과가 나왔죠. 그 중에는 제가 근무했던 연구소 위성사진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유튜브라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 영상을 보며 놀랐죠. 다들 비슷한 경험을 했구나. 근데 이런 걸 공개적으로 말해도 되는 건가?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3개월의 교육이 끝날 무렵 드디어 서울의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노원구의 30평 아파트였죠. 북한 기준으로는 큰 편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서민 아파트였습니다. 첫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이웃 아주머니가 인사를 했습니다.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혜림이 대신 답했죠. 중국에서 왔어요. 동네 슈퍼에 가는 것도 모험이었습니다. 물건값이 다 적혀 있는 게 신기했죠. 북한 장마당에서는 흥정이 기본이었거든요. 계산대에서 포인트 카드가 있냐고 물어볼 때마다 당황했습니다. 그게 뭔지도 몰랐으니까요. 세은이의 학교 적응이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고3 나이였지만 중3으로 편입됐죠. 그래도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영어와 한국사가 문제였어요. 북한에서 배운 역사와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첫 등교날 담임 선생님이 세은이를 소개했습니다. 중국에서 온 새 친구예요. 잘 지내주세요. 하지만 아이들은 금방 눈치챘죠. 말투가 이상하다며 수군거렸습니다. 세은이는 점심시간에 혼자 화장실에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면접 제의가 왔죠. 하지만 북한에서의 경력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핵 관련 지식은 풍부했지만 한국의 안전기준과 연구방법론은 전혀 몰랐으니까요.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실험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죠. 상부에 보고할 때는 항상 조작했습니다. 실패한 실험도 성공했다고 보고했죠. 그게 생존 방법이었습니다. 면접관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행히 연구보조원으로 채용됐지만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동료들이 쓰는 전문 용어도 달랐고 컴퓨터 프로그램도 처음 보는 것들이었죠.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배우는 데만 한 달이 걸렸습니다. 월급날의 감동은 잊을 수 없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믿기지 않았죠. 이 돈이 정말 내 것인가? 북한에서는 월급이 유명무실했습니다. 배급표만 나올 뿐 현금은 거의 못 받으니까요. 혜림도 병원에서 청소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약사 자격증을 따려면 몇 년이 걸린다고 했죠. 프라이드가 상했지만 그녀는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북한에서 당 간부였던 사람이 한국에서는 청소부. 하지만 자유롭게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주말마다 우리는 서울 곳곳을 탐험했습니다. 명동에 갔을 때 세은이가 말했죠. 평양 창광거리보다 훨씬 화려해요. 근데 왜 우리는 평양이 세계 최고인 줄 알았을까요? 세뇌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치킨을 시켜 먹으며 우리는 처음으로 편하게 웃었습니다.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감시를 걱정하지 않고 그냥 웃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북한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웃는 것도 조심해야 했으니까요. 6개월쯤 지났을 때 우리는 조금씩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점이 많았죠. 특히 북한 출신이라는 걸 숨기며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탈북 3년이 지났을 때 저는 서울 한강변의 신영연구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흰 연구복을 입고 방사선 치료 장비를 점검하는 제 모습이 아직도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었죠. 같은 핵기술이지만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데 쓰인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제가 개발한 치유용 변환 코드는 암 환자들의 방사선 치료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북한에서 핵무기 개발에 쓰던 계산 방식을 역으로 응용한 거였죠. 동료들은 제 접근법이 독특하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연구실 문이 열리고 세은이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된 딸은 의대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죠. 아빠, 오늘 뉴스 봤어요?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또 채택됐대요. 아빠 이름은 안 나오지만 다들 그 얘기를 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름은 잊혀도 돼. 중요한 건 진실이 기억되는 거야. 세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옆에 앉았죠. 그런데 아빠 가끔은 북한이 그리워요. 이상하죠? 전혀. 저도 답했습니다. 그곳도 우리 고향이니까. 아무리 힘들었어도 우리가 살았던 곳이잖아. 하지만 그리움과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다른 거야. 그날 저녁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엔 핵비 확산회의 특별 세션에서 증언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고민 끝에 수락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뉴욕으로 떠나기 전날 해림이 말했습니다. 이제 얼굴이 공개되면 완전히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괜찮겠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답했죠. 이미 3년 전에 결정한 거야. 이제는 당당하게 살고 싶어. 유엔 본부 회의장에 들어섰을 때 수백 명의 외교관들이 저를 주목했습니다. 조명이 켜지고 저는 연단에 섰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때 북한에서 핵무기를 설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20년간 충성했고 최고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기술로 제 동생이 죽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국가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만든 것은 결국 죽음의 도구였다는 것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USB를 들어보이며 계속했죠. 여기 42명의 이름이 있습니다. 모두 방사능 피폭으로 죽었지만 북한 당국은 자연사로 처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숫자일 뿐이지만 저에게는 얼굴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통역을 통해 제 말이 전달될 때마다 외교관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는 불편한 듯 자리에서 움직였고 중국 대표는 무표정을 유지했죠. 하지만 대부분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폭탄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암 환자들을 위한 방사선 치료 기술을 개발하고 있죠. 같은 지식이지만 이제는 다른 목적으로 쓰입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속죄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몇몇 외교관들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박수는 점점 커졌죠. 그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기자회견장에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인입니까? 한국인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진실의 편에 속합니다. 국경보다 중요한 건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입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증언이 전 세계에 보도되면서 수많은 연락이 왔죠. 다른 탈북 과학자들, 국제인권단체들, 그리고 놀랍게도 북한에 가족을 둔 재외교포들까지. 한 제1교포 할머니가 보낸 편지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희망을 봤습니다. 제 조카가 풍계리에서 일하다 죽었는데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더욱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동료들도 이제는 제 과거를 알았지만 오히려 더 존중해줬죠. 한 선배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니까요. 세은이는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들고 온 딸이 말했죠. 아빠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방사선 종양학과에 가서 암 환자들을 치료할 거예요. 저는 딸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해림도 마침내 약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4년간의 고된 공부 끝이었죠. 시험에 합격한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의 20년 경력이 여기서는 인정 안 됐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우리 가족은 이제 완전히 한국 사회에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기억과 책임감은 사라지지 않았죠. 매주 토요일마다 저는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과학교육 봉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연구실 창문을 열고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강물 위로 유람선이 지나갔죠. 평양의 대동강과 같은 강물이지만 얼마나 다른 풍경인지. 혁명은 불빛이라 배웠지만 내겐 감옥의 조명처럼 느껴진다. 제가 3년 전 평양에서 중얼거렸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혁명은 화려한 불빛이 아니라 조용히 진실을 말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며칠 후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북한 인권 실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자문을 부탁한다고 했죠. 저는 수락했습니다.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제 사명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마지막 장면은 새벽의 한강이었습니다. 떠오르는 해가 강물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죠. 저는 조깅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제 조국입니다. 국경도 이념도 아닌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 그것이 제가 지켜야 할 마지막 충성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정식 선임연구원이 되었죠. 제가 개발한 저설량 방사선 치료 프로토콜은 국제학회에서 주목받았습니다. 북한에서 은폐했던 피폭 데이터를 역으로 분석해 만든 치료법이었죠. 어느 날 아침 특별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중국에서 온 조선족 할아버지였는데 말투에서 함경도 사투리가 느껴졌죠. 진료를 마친 후 할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북에서 오신 그 과학자 선생님이신가요? 제가 놀라 쳐다보자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제 아들이 풍계리에서 일했습니다. 10년 전에 백혈병으로 죽었죠. 그땐 왜 그렇게 됐는지 몰랐는데 선생님 증언을 보고 알았습니다. 방사능 때문이었구나.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곳에 안전관리를 했는데.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죠. 선생님도 속았잖습니까?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로 비슷한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풍계리, 영변, 그리고 제가 몰랐던 다른 비밀시설에서 일하다 죽은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죠. 저는 그들의 증언을 모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은이는 의대 본과에 진학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죠. 아빠, 오늘 수업에서 체르노빌 사고를 배웠어요. 그런데 북한 핵시설은 그보다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아직도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아. 저는 답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계속 증언하고 연구하는 거야. 언젠가는 그들도 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세은이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죠. 저도 의사가 되면 탈북민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싶어요. 방사능 피해자들을 돕고 싶어요. 2026년 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 저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한다는 것이었죠.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빈으로 떠나기 전 해림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죽음의 기술자에서 생명의 수호자가 됐잖아요. 하지만 조심해요. 아직도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IAEA 본부에서 저는 충격적인 자료들을 봤습니다. 위성사진으로 찍은 북한 핵시설들, 그리고 탈북자들의 증언. 제가 몰랐던 시설들도 많았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했습니다. 회의에서 한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씁쓸하게 답했죠. 그들에게 핵은 체제 생존의 보증서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얼마나 많은 인민이 죽어가는지는 신경 쓰지 않죠.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협력해 북한 핵 피해자 백서를 만들었죠. 100명이 넘는 피해자와 유족들의 증언을 모았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위협이 시작됐습니다. 익명의 이메일이 왔죠. 배신자 리태식, 내 가족이 어디 사는지 안다. 입을 닫아라. 국정원은 즉시 보호 조치를 취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CNN, BBC 등 국제 언론과의 인터뷰를 받았고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참여했습니다. 제 얼굴과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졌죠. 어느 날 미국 의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초청됐습니다. 북한 인권법 개정을 위한 자리였죠. 의사당에 들어서며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평양에서 김정은을 위해 박수치던 내가 이제는 워싱턴에서 그들의 범죄를 고발하고 있구나. 상원 의원이 물었습니다. 리 박사님,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제재도 중요하지만 정보 유입이 더 중요합니다. 진실을 알 권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USB 라디오, 어떤 방법으로든 외부 정보가 들어가야 합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한 탈북민 단체 대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우리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과학자의 증언이라 신빙성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한반도가 보였죠. 북쪽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언젠가는 저 어둠 속의 사람들도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2027년 초 세은이가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축하 파티에서 딸이 말했죠. 아빠, 저 탈북민 의료지원단체에 지원했어요. 월급은 적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에요.
해림도 이제는 종합병원 약제부장이 됐습니다. 탈북민들에게 약을 무료로 나눠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북한에서 약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봤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핵과 인간 마이너스 북한 과학자의 고백이라는 제목이었죠. 책의 인쇄는 모두 북한 인권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출간 기념회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이 책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침묵 속에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운 좋게 살아남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여러 나라에서 번역 출간됐습니다. 한 독일 기자가 인터뷰에서 물었죠. 통일이 되면 북한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평양이 아니라 새로운 평양으로요. 진실을 말해도 죽지 않는 곳, 과학이 사람을 위해 쓰이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할 일을 하겠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연구 과제가 쌓여 있었죠. 저설량 방사선 피폭 치료법 개선 프로젝트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에서의 경험이 이런 연구에 도움이 됐습니다. 밤늦게까지 연구하다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어딘가에서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작은 빛이라도 계속 비춘다면 언젠가는 그 어둠도 거치겠죠. 감동적인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양 리포트였습니다.